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코스피가 설 만에 반등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아니지만요. 하지만 지금 아직 종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종가상 1,800이 되찾아질지 여부는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보내면서 거의 7% 이상 빠져 134포인트를 잃었던 코스피인데 때문에 오늘 낙폭과대 상황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모두 4% 넘게 급등한 덕을 오늘 지수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른 장이 과연 얼마나 더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큰데요. 수요일 이후 특별 정상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들 기다리는 눈치입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만 샀을 뿐 결국 팔자로 돌아섰는데 오늘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황센터입니다.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모두 반등폭이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장 막판 전까지 코스피가 1,800을 또 코스닥도 강보합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중 어떻게 흘러갔는지 일중 흐름과 함께 마감 지수 정확히 살펴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대비해서 1% 이상 상승해 1,800선 회복하며 장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에는 1,790선이 붕괴되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우위로 전환된 까닭이었는데요. 이후에는 천천히 1,790선 중반대를 회복하다니 장 막판까지는 1,800선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정거래일 대비해서 19포인트 상승한 1% 상승 1,801선에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움직임 살펴봅니다. 오늘 장중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돌아서고 또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가 상승폭을 많이 줄였었는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73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장 막판 들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폭이 조금 늘었습니다. 개인이 800억 원대, 기관이 300억 원대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450선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한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장중 오전 10시를 넘어서면서 하락 반전이 됐었는데요. 장 막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0.05%, 0.23포인트 상승한 44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주체로 떠올랐는데요. 개인들이 15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5억 원, 4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어서 환율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환율, 오늘 5원 80전 내리면서 1,167원대 출발이 됐고요. 장 초반에는 1,163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오름폭을 조금씩 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3원 90전 내린 1,168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지난주 하락폭이 컸던 전기, 전자와 자동차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상승에 도움을 줬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3.69% 급등하면서 120만 원 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120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 기아차 나란히 4%, 3% 이상 급등하면서 23만 8천 원 선, 또 기아차는 7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를 제외한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켠 채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종목 더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이 1.4% 상승, 또 한국전력은 보합권 내 마감이 됐는데요. 은행주들이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신한지주는 1.7%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셀트리온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공매도와 무상증자 이슈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인데요. 0.35% 오른 43,2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서울반도체 CJ ENM이 2에서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안랩이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오는 30일 부산 지역에서 강연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 막판 매수가 급격히 몰리면서 상한가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FA가 1.4% 상승, 동서도 1% 남짓 오르면서 31,900원 회복한 상태입니다.
예, 이어서 오늘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군 움직임 살펴봅니다. 먼저 IT주부터 볼 텐데요. 오늘 IT 중에서도 단연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를 회복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가 3.69% 상승했고요. 그 밖에 삼성 SDI가 강과권 마감이 됐고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제 강세를 보이면서 2만 900원 선에서 회복하는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모두 3%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일제히 싱싱 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모두 급등세였습니다. 현대차가 3.4% 오른 23만 7천 원 거래가 됐고요. 그 밖에 쌍용차, 또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좀 전에 안랩 상한가 마감이 됐고요. 안철수 관련주를 비롯한 박근혜, 또 문재인 테마주도 급등세였습니다. 먼저 안철수 테마주부터 살펴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안랩, 잘만테크, 솔고바이오 등등이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아스가 각각 4%, 5%대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안철수 주보다는 오름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급등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테마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도 보겠습니다. 조광페이트가 3.9%,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우리들 제약도 6%나 오르면서 192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개별 종목들 흐름 살펴봅니다. 오늘 OCI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OCI를 비롯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OCI 시설 투자 중단 소식에 태양광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겁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8% 넘는 급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4% 밀린 19만 4천 원 선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웅진에너지 6% 급락, 오성 LST 역시 5%대 하락하면서 8천 원 선까지 주가를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항공주 흐름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항공주들이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대한항공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1.38% 상승하면서 44,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3% 급등한 6,330원 선 오늘 종가입니다. 항공주 살펴봤고요. 개별 종목으로 NHN 주가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상장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NHN이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NHN 2.23% 상승한 22만 9천 원 선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5%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LG전자 흐름 살펴봅니다. 오늘 IT주들이 일제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주가는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벌써 닷새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 역시 LG전자의 주식을 내다 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9만 원대 회복이 됐었는데 벌써 6만 원대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LG전자 오늘 6만 2,900원에 종가를 찍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막판에 코스닥이 반등했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조금 줄어든 것이 좀 반등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안타깝게도 사흘 만에 반등했지만 기술적 반등에 그치면서 1,800에는 종가에 닿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막판에 보니까 프로그램 쪽 비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코스피 1,800 회복을 막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둘러싼 이슈들 좀 짚어보고요. 이슈의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OX 판을 통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장 공감대 OX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순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 둘러싼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돌아오죠. 네, 시장 이슈 크게 네 가지입니다. 1,800포인트 밑에서는 매력적으로 매수해도 좋다. 두 번째, 유럽 악재 해소 국면, 증시 반등할까? 세 번째, 5월 실적 4월보다는 좀 둔화된다는데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마지막으로 폭락장 이후에는 단기 관점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이 모든 네 가지 이슈, 먼저 첫 번째, 매수 여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슈 읽으면 OX판 들어서 의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800포인트 밑에서는 매력적으로 매수해도 좋다. 자, 매수해도 좋다, 매수해도 좋다. 두 분 다 같이 매수 의견이신데 먼저 신민순 과장님, 오늘 네. 1,799선 그 얘기는 오늘 아침쯤에는 매수했어야 된다는 얘기시군요. 뭐 일단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향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1,700대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아마 여러 번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정치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게 6월 말 정도 6월 중순 정도 돼야지 이제 구체적 실마리가 나오는데 주가가 약간 선반영한다고 봤을 때 6월 중순이 아닌 6월 뭐 한 초순 둘째 주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에 흔들려서 조금만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뭐 투매 현상이 한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1700대 이제 1780선 기준이 이제 PBR로 봤을 때 1.1배인데 왜 제가 PBR 말씀드리냐면 역사적으로 PBR 1.0배 이하에서는 뭐 이하를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간 적도 있는데 가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그때가 1910선이었나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1850이나 그 이하가 와야지 제가 이제 한번 몰빵을 한번 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800이 깨지면서 이제 현장으로 사실 문의가 좀 몇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800선 이하에서 이제 기술적이든 아니면은 뭐 정책의 이제 전환점이 보이던 간에 그런 시그널을 확인하시고 이제 좀 매수에 들어가시면은 저는 뭐 몰빵을 해도 괜찮은 자리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원래 감히 몰빵을 말씀 못 드리는데 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00포인트, 1900포인트 때는 이제 주식을 사실 싼 영역이 아닌데 무서워서 이제 겁 없이 잘 사시고 1700대에서는 무서워서 못 산다. 이건 약간 어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1700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적극적으로 투자 임하면 어떨까 이게 제 의견입니다. 네, 뭐 몰빵까지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네. 대상으로는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일단은 수급이 뒷받침되는 것 중에서 실적이 크게 하회가 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뭐 전기전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자동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화학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종목까지 갖고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기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0포인트 밑에서는 사야 된다라는 관점 역시 같으신데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제가 아주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도 일단 1750선 정도까지는 굉장히 싸다 느껴지는데 일단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PBR, 코스피 PBR 1일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1650 정도가 됩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만약에 PBR 1까지 내줄까, 그때까지 과연 가만히 내둘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딱 봤을 때만 해도 1700에서 1750선에는 굉장히 싼 매력적인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도 개인들이건 외국인들이건 기관들이건 모두 이제 매수 준비가 총알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750선까지도 일단은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이제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면 1750에서 1800선까지는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이 그 수급에 맞춰서 오늘까지 기관들이 소폭 매수가 들어와서 그래도 6일째 그래도 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이제 큰 폭의 매도가 아닌 이제 그나마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조금은 그래도 분할 매수 차원에서 1800 아래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로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렇게 나빴던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좀 반등 기회가 보이는 그런 장세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중국 쪽 모두 이제 정책적인 측면 자체가 좀 호재성 기사로 도배가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씩 그나마 매수를 하셔가지고 시장에 좀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매수 대상 여쭤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국을 얘기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쪽에서 이제 내수 부양책을 많이 내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준율 인하도 더불어서 내놓게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내수 부양률, 특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미, 이제 바닥권을 치고서 조심스럽게 조금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차트가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화학주 좀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G8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축유 방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또 들자면은 그다음에 IT 관련주들이랑 그다음에 이쪽 그 항공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유가 안정화가 보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수혜주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좀 전차군단은 일단 바닥에 깔고 가지만서도 단기간으로는 그쪽 관련주들이 좀 그 항공주는 단기간으로 좀 먹고 나오기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학주도 바닥 찍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화학주도 좀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두 분 또 1800 밑에서 매수 의견 같으셨는데 공통적으로 관심 있게 살 수 있는 섹터로 화학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죠. 유럽 악재 해소 국면인데 증시 반등할까요? 자, 악재 해소 국면 증시 반등한다.
김선윤 대표님, 일단 반등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등 폭이 좀 미미했다라는 거,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게 0.001이라도 1,800이 되는 거하고 안 되는 네, 거하고 좀 그렇습니다. 느낌 차이가 크잖아요. 오늘 1800을 좀 찍고 장을 마감했으면 좀 네. 좋을 것 같았었는데 1799에 그냥 마감을 해버리네요. 계산한 0.87%가 모자란 네. 수치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시장 상황이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몇 주일 만에 지난주는 아주 그냥 악몽 같은 한 주를 보내다가 이번 주부터도 다시 한번 장이 또 살아날 것 같은 불씨가 또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리스가 이제 2차 총선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신민당하고 사회당이 합쳤을 경우에 과반수가 넘어갈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또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유럽 리스크 쪽에 특히 그리스가 악동이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안정된 측면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두 의석이 차지하는 수가 164석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 같은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탈퇴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좀 이어갈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G8 회담에서도 지금 그리스 유로존 탈퇴를 이제 막겠다고 나선 그 모양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쪽에서 아무래도 재정적인 지원 측면을 앞서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메르켈 총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오늘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시 한번 회담을 통해서 재정적인 측면을 돈을 풀지 안 풀지 여부는 판단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나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게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나라가 독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르켈 총리는 돈을 이제 어느 정도는 긴축을 통한 필요한 자금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또 이제 20이랑 이제 IMF 발언 강도가 조금은 좀 약해졌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너무 급변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번 발언 강도가 약해지면서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좀 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 좀 다시 한번 나오게 됐는데 지금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미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이제 지준율 인하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달도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아무래도 추가적인 대출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미 이번 달 한 것으로 인해서 한 77조 원가량이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아직 근데 큰 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보자면은 이제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을 좀 내놓았는데 이게 지금 5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좀 서민들을 위해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이제 시장에 좀 돈을 쓰라는 거죠.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핸드폰 살 때 보조금 정책을 하듯이 네. 중국은 이제 가전제품을 사는 거에 보조금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돈을 좀 써라. 서민들 돈을 좀 써서 이제 경제 부양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 금액 자체가 5조 3천억 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한 가전제품 하나당 13% 정도 판매가에 13% 정도의 보조금이 측정이 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자금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또 QE3 양적 완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6월 달에 아무래도 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6월 초에 논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때 이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이 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도 좀 시장이 좀 안정되어 있는 측면이 보이지만서도 좀 단기적인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QE3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한번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좀 악몽이었지만은 다시 한번 주가의 그 코스피 자체로 판단을 하자면은 1750에서 1800선이 지지선이 돼버린 그런 지금 여러 이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들도 그에 뒷받침하듯이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네. 오늘부터는 또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줄어든 모습. 이제 다시 한번 안바퀴 주가의 반등은 오지 않았나 하는 그 시점이 보이는 그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1800선 아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을 때는 그래도 너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850선까지는 단기간으로 좀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 이상은 또 한번 매물대에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에서는 1750에서 1800선에서 매수하시는 구간으로 가시고 1850이 넘어갈 때는 그래도 조금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엄청난 V자 반등을 기대한다라기보다 어쨌든 1800 밑에서 사면은 1850 정도에서 종목 수익 난 거 현금화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신민성 과장님, 예. 확실히
그리스 악재는 좀 약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 나라, 여러 기관에서 일단 그리스 잔류하도록 돕겠다라는 얘기를 뭐 그리스 자체도 하고 있는데 큰 폭으로 반등하고 정말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시황이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2009년 초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매우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림 보시면 다시 보시면은 2008년 10월에 한번 통화 스와프 때 한번 저희가 이제 890이라는 이제 외바닥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달 뒤에 이제 900대 초중반을 한번 찍었고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3월 위기설이 겹치면서 900을 살짝 깬 마지막 쓰리바닥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놓고 보시면은 이제 작년 8월이죠. 8월에 한번 주가가 이제 1650을 살짝 하회했다가 첫 번째 바닥입니다. 그리고 아까랑 비슷하게 한 달 뒤에 이제 9월 말쯤에 다시 이제 1650대를 또 다시 하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일 변수는 제외하고 몇 달 뒤죠.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쓰리바닥 근처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쓰리바닥을 깨지 않았죠. 똑같은 악재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연속성으로 뭐 그거를 같은 악재를 가지고 예전의 저점을 다시 더 하회한다. 이거는 약간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를 찍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악재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한번 트라이를 하더라도 이것을 뭐 그렇게 굳이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예상을 어떻게 보면 된 부분이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900대 위에서도 이제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또 한번 빠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원형 바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초기 구간이라 그렇고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50대 이제 강력한 이제 지지선을 이렇게 제가 하나 그었지만은 그 정도 이제 매물선 이제 지지선도 보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려면은 이제 그리스 위기가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제 도움을 주겠죠. 도움을 안 주고 이제 같이 가면 같이 자폭이니까 그래서 도움을 준다고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짜잘한 악재로 해서 뭐 흔히 이제 약간 신중한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쌍바닥까지 찍으면은 한번 강력하게 매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치 투자자들께서도 너무 2000포인트에 이제 모든 종목 다 올라갔을 때 가치 투자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한번 두드려 맞으면은 이제 멘탈이 많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같이 이제 상당히 많은 낙폭이 있을 때 이제 뭐 물론 더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는 이제 용감하게 사고 지금 못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낙폭이 전체적으로 심할 때 이제 반등이나 제일 먼저 올라가는 업종 위주로 좀 투자들께서 노려보시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나 낙폭 과대주의 가치 투자 등 간에 좀 괜찮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김선윤 대표님처럼 1850 정도에서는 일단은 한 차례 현금화해야 된다 쭉.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고 이제 나는 단기가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좀 싸게 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2000포인트까지 뭐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이제 홈런 칠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트든 홈런이든 1800포인트 밑에서는 수익이 날 것이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이슈죠. 5월 실적 4월보다는 좀 둔화된다는데 코스피에 영향 없을까요? 자, 5월 실적 둔화 코스피 영향 없다. 예, 코스피 영향 있다죠, 그렇죠? 없지 않다니까. 김소연 대표님, 실적이 5월달에 또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4월보다 그 네, 주범이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일단 주범은 현대랑 삼성은 빼고 예. 그 나머지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예. 전차군단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인데 일단은 전차군단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실적 둔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2분기 실적이 아니고 4월보다 3, 4월보다 5월이 좀 둔화된다는 건데 일단은 지금 올해 실적 예상치에서 5월부터 좀 둔화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 115곳 중에 3, 4월 대비해서는 다 대부분 평균치를 냈을 때 2% 감소하는 실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당분간은 좀 안 좋은 흐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종목들이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의 실적 부진의 이제 추정치가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한
특히 이제 전차 군단 쪽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자체, 5월 실적 자체로 판단했을 때는 10% 이상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만은 나머지 여타 다른 종목들은 여지없이 평균적으로 2%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2분기 실적 자체에 약간은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주가 자체를 떨어뜨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데는 치고 올라가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은 부딪히는 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를 뒷받침하는 때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실적 하향을 단계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 대형주 보고서들 보면은 주가 그 목표가 자체가 조금씩은 다 내려가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이 2분까지 계속된다면은 주가의 변동폭 자체가 일단은 1750에서 1800 선은 그래도 좀 단기적인 바닥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1850 넘어가서 1900선까지는 그래도 매도 관점으로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KDI 있죠. KDI에서 이제 GDP 성장률을 3.6%로 낮췄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왜 이런 3.6%를 낮춰 0.2%를 낮췄냐면은 이제 4월이랑 5월에는 유로존에서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커질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유럽 타격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안심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이걸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0.2%를 내리면서 3.6%로 좀 낮췄는데 그렇지만 일단 또 몇 가지 또 추가적인 또 악영향을 보면은 수출 둔화세가 또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자동차 내수 판매 대수가 7.1% 지금 급락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제가 이 내용은 안 적었는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화물차의 대수 자체가 지금 지난달 3, 4월 대비해서 9%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국내 내수 기업들이 활발하지 않은 영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어떻게 되냐. 당분간 2분기 실적 자체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건데 일단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3, 4분기에는 회복은 가능하지만서도 좀 너무 그 기대에 대한 우리 증시에 대한 큰 폭의 상승은 기대보다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낙폭 과대가 아닌 올라가는데 제한적인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두시고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외로 유럽 사태가 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내리고 있지만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런데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 네, 고지고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 빠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주가가 미리 선 반영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권사에서 디포트를 증권사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디포트를 상향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디포트를 하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그것보다 이제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제 유럽발 얘기가 회사하고 어느 정도 과연 탄력을 받을 것인가 거기까지 초점을 또 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실적에 대한 것은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 실적 하향이 주진 않을 것이다. 정리해 보겠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폭락장 이후에는 단기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 폭락장 이후에는 반드시 단기 대응이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 장기, 중기로도 볼 수 있다. 신민승 과장님, 아까 네. 가치 투자도 1,800포인트 밑에서 지금 사서 가능하다고 하신 말씀 같은 얘기인가 봐요. 큰 맥락은 똑같고요. 제가 부연 설명 간단히 해드리면은 일단은 개인 투자자께서 많이 손실 보시는 유형 중에 하나가 수익은 작게, 손실은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시다 크게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좌를 이제 까보면은 수익보다는 이제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2,000포인트 위에서는 아닌 이제 주가 과열권으로 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은 주가가 이제 과매도권 국면으로 들어왔다 싶을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라 이렇게 이렇게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1900대, 2000대 매수 리포트도 나오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기구안에서는 이제 쌍바닥까지 노리는 이제 기술적인 투자를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치고 빠지기 할 수 있겠지만은 치고 빠지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이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좀 주가가 이제 폭락이고 이제 시쳇말로 널브러져 있을 때 주가가
좀 싸게 사서 좀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 근처까지 갔을 때 이제 위기가 해소되고 그럴 때 좀 과실을 얻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실 얻는 건 좋은데 뿌릴 씨가 없어요. 2,000포인트에 돈을 다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올 줄 알았으면 그때 안 샀겠죠. 그게 문제 아닐까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속적으로 이제 저도 말씀드렸었고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시장 자체가 이렇습니다. 지금 뭐 기관들이 아무리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줄면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저점 메리트 1750과 1800선에 대한 저점 메리트 부각되면서 주식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현금이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현금이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들을 제외하고서는 현금이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기만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을 많이들 그런 마음가짐 갖고 계실 텐데 지금 시점은 그 상태보다는 당분간들 그 기관들의 매수세보다는 외국인들의 좀 매수세가 들어오기만 좀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장을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려 보신다면 좋은 이제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뭔가 살 수 없다면 일단 기다리면 그래도 조금 수익이 나아질 거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승 과장님, 오늘 네. 삼성전자가 120만 원 다시 가준 건 결국 전차군단이 가장 마지막에 빠지고 가장 먼저 올라온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물론 무섭게 빠지긴 했었죠. 예, 뭐 기존 주도주들 위주로 이제 반등이 오늘 세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도주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도주는 이제 흔히 말해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주식들이 주도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 낙폭이 지금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꽤 있는 만큼 이제 흔히 이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이제 느낌을 가진 투자자들께서 많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진정하시고 현재 지금 매입 주체가 이제 뚜렷한 종목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 종목이 지금 현재 고점에 물렸는데 어떡하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드리자면은 이제 아까 이제 저랑 이제 김 대표님께서 공동적인 의견이지만 1850이나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뭐 그때 이제 내 종목이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한번 쌍바닥으로 내려오기 같은 시기가 오기 전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내 종목이 올라갔으면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때도 못 올라갔으면은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하였다가 이중 저점이 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종목으로 그때 새로운 주도주는 이제 아마 IT 자동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주도주를 이제 찾기 힘드시면은 먼저 올라가는 주식을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업종을 한번 노려보셔야지 이때까지 낙폭이 컸던 만큼 그 수익률을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큰 업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은 이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굳이 좋지 않더라도 향후에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업종, 예를 들면은 지준율 중국에서 인하하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변수를 제외하면 그래서 그런 위주로 투자를 조금 선별하시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800 밑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매수, 화학주, 특별히 수급이 조금 붙는 쪽이면 더 좋겠다. 종목 고를 때. 김선윤 대표님은요? 아니 네. 이러다가 내일 또 빠질까 봐.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은 일단 큰 폭의 하락폭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네. S&P 500 선물 지수가 0.57%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뭐 내일장을 예측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참고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저 내일장은 그래도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시작하면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내일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밴드 자체를 제가 한 1780에서 1810포인트 정도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이제 EU 자체는 이제 유럽이 이제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쪽에서 양호한 호재들, 굉장히 좋은 흐름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그래도 조금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G8에서 이제 글로벌 경기에 이제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성장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일단 시장 자체를 당분간
특히 5월 달이나 6월 정도까지는 5, 6월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좀 1800 아래로 깨진다면 매수로 판단하시고 들어오시고 가지고 계신 종목이 계시다면 홀딩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뭐 좀 바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잠깐 보면 일단 원달러 환율은 증시 그리고 유로 전부 다 반등하면서 조금 함께 환율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시장은 올랐죠. 코스닥이 지난주 한 주 보내면서 10%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계속 빠지다가 막판에 겨우 기관과 외국인이 덜 팔면서 겨우겨우 함께 형님과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799, 안타깝게도 시초가보다 높은 가격에 종가가 형성되진 못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부분은 삼성전자의 오늘 종가인데요. 2개월 만이었던가요? 120만 원이 깨졌다가 오늘 120만 9천 원 정도에서 3.69%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3.5% 안팎의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석현 연구위원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좀 바쁘신가 봅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박석현 연구위원을 조금 기다려 볼 텐데요. 1800 밑에서는 매수 의견이 나왔었고 오늘 1850 정도에서는 1차적으로 정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수요일 날 이후 특별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도 좀 덜 팔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과연 여기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향후 더 많이 팔지 또 사줄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이후 특별 정상회담 예상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르면 좀 연결이 될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곧바로 저희 수익률 펀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난주에 언급했었던 종목들 수익률 결과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신민승 과장님의 대상 그리고 김선인 대표님의 JCE 일주일 동안 어떤 수익률 변화가 있었을까? 하나는 내수주, 뭐 둘 다 내수주네요. 어머. 김선인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9% 수익. 오늘도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드디어 페이스북 그때 상장하면서 모멘텀도 재료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있을 거다 했는데 아주 딱 맞아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수익을 내드립니다. 제가 종목 여러 개 갖고 나왔었는데 10개 중에서 10개로 따지면 10개 중에 한 8개, 7개 정도는 제가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꼭 저 좀 따라오시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 부탁을 드리고 JC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더 갈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네. JC 같은 경우 제가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JC가 굉장히 좀 재밌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10월 같은 경우는 넥슨의 이제 피인수설에 의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는 그렇다 할 이슈 자체가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스타일 게임 자체가 이제 새로운 프리스타일 풋볼 자체가 게임 자체가 나오면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 말씀을 드리면은 넥슨이 이 당시만 해도 주가 그 넥슨 지분 자체가 5%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넥슨이 보유하고 있는 JC의 지분율 자체가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큰 박스권 동안 계속적으로 넥슨이 JC의 그 지분을 매수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 상장에 따라서 SNG 게임, 소셜 네트워크 게임 중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 중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물더스카이가 페이스북과 연동이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감 때문인데,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떴죠. 이제 일본에서도 물더스카이가 나가면서 새로운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제 넥슨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 효과로 인해서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목표가 36,000원을 제가 잡아드렸는데요. 36,000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꼭 홀딩하고 가져가시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그래서 4만 원을 보냐면은 4만 원 이상 한 번씩 올라갔다가 지금 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작년 1월 달, 그다음에
올 3월에도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제가 36,000원을 잡아드리고 2차로는 4만 원 정도까지는 꼭 홀딩하셔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팔지 마십시오. JC 36,000원 기존 목표가 그리고 더 높인다면 4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신민정 과장님의 네. 대상 사실 오늘은 만만치 않게 올랐는데 5%나 앞서서 조금 수익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제가 내수주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1850선 하회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1800이 무너지면서 수익률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시장 수익률보단 좋지만 아까 뭐 김 대표님의 그런 JC 정도처럼 뭐 강력한 수익률을 내지를 못해서 그거는 조금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흔히 이 종목 그래도 현재 위치가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위치가 약간 더 좋습니다. 61선 위에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주도주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향후 이제 1850이나 뭐 그 정도 언저리까지 왔을 때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목표가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전 전고점 뭐까지는 오긴 쉽지 않겠죠.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제 하나 이제 이건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네.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빠질 거를 저도 알았으면 차라리 인버스를 추천하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번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대상도 일단 뭐 18,000원 좀 인근까지 예, 조금 더 들고 있어 보면 좋겠다라는 AS 들어봤는데요. 오늘 두 분이 이렇게 AS를 해주셨는데 이번 한 주 또 수익률 대결을 펼칠 어떤 종목을 선정해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송 과장님은 금호석유, 아까 1800포인트 밑에서 화학주 언급하시더니 금호석유 준비하신 모양이고요. 김선윤 대표님은 세종공업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이 뭐 한 주 동안 9% 이상 JCE라는 종목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세종공업 추천사부터 확인해보죠.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그 가져왔을 때도 제가 수익을 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5% 이상 수익을 제가 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다시 한번 갖고 나왔는데 네. 가격 메리트가 또 굉장히 부각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 일단은 회사는 이렇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 쪽에 만들고 있는 머플러 관련해서 100%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가격 메리트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퍼가 지금 5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사 두셔도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대 비교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차트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꺼내놓은 차트가 M 밑에 바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차트가 이제 세종공업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위에 있는 빨간 색깔 요즘 무슨 색이죠? 약간 검은색 비슷한데 네. 이게 지금 현대랑 기아차입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저번 8월 달에 지금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아직 현대랑 기아차는 그래도 주가가 주가가 박스권 내에서 위에 이제 7만 원, 8만 원, 그다음에 23만 원 이상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세종공업은 아직도 그 바닥 밑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다시 상대 비교 차트를 일봉으로 제가 바꿔보면은 지금 일봉 차트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새 종목 자체의 주가 상대 비교 차트가 비슷하게 지금 다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걸 제가 보여드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열어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모든 120일선, 60일선 아래 머물러 주면서 지금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현대랑 기아차는 현재 이 가격대에서 놀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이 가격 못 따라주고 가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세종공업을 본다면은 그나마 조금은 한 13,000원까지는 무조건 도달 가능한 그런 차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가 그려드리면 자, 요 정도 선을 그어드릴게요. 그래서 14,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14,000원이 가더라도 퍼가 5.5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종업계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퍼가 7이나 8 정도가 되는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16,000원 이상은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너무 저평가 부각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또 매수가 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매일같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 중심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단 뭐 보험 쪽이나 증권 쪽도 놓지 않고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종목 정도 놓지 않고 지금 종목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목은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13,000원에서 잡아도 굉장히 싼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무조건 내일 시초가에 좀 잡으시고요. 제가 12,000원으로 매수가 설정해 드렸지만은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까지는 드시고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딱 수익을 5%만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잡으시고 수익 5%가 나시면 과감하게 매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종공업 내일 시초 매수 5% 정도 공략 목표가까지 들어봤고 이제 신민성 과장님의 금호석유. 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호석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실지 못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합성 수지와 합성 고무를 좀 만드는 회사이고요. 이제 차트 보면서 이제 기술적인 설명을 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호석유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작년 7월이죠. 7월에 25만 원대를 찍고 한 고점 대비는 한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이제 이 반토막이 왜 났나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흔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매수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업황 사이클이 호황일 때는 주가가 높습니다. 높을 때는 이제 매수 리포트가 나오고 반대로 업황 사이클이 좀 불황이거나 이제 호황일 때 증설을 많이 하면 단가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럴 때는 이제 리포트가 안 나오거나 보류 또는 뭐 매도 사인은 우리나라 증권사 잘 안 내니까요. 그래서 그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은 리포트 상으로 보면은 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리포트가 나와야 목표가 하향 요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금호석유나 이제 호남석유 마찬가지인데 합성 고무나 이제 합성 수지 만드는 이쪽의 수요는 절대 줄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유가도 내려가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인의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제 소비가 줄지 않으면 뭐 자동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군데 다 쓰기 때문에 수요가 절대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만 주가는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이제 금호석유 입장에서 이제 증설을 해가지고 단가가 내려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쟁 업체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치킨 게임하다 조금씩 나가 떨어져 나가면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치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수요나 실적이 꾸준한데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시황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이럴 때 한번 시작해 보는 게 마땅치 않나 이렇게 보일 수 있고 현재 차트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이제 이 단기 이중바닥 형태를 내보이면서 21선을 약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매수할 때는 이제 내일 다음 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하고 목표가는 제가 단기적으로 14만 원 정도 잡았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10% 넘습니다. 근데 일주일 안에 10% 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제 제가 다음 주 휴일이기 때문에 한 주 방송이 쉽니다. 그래서 2주 뒤에는 10% 정도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왔고 이 종목은 이제 손절가는 이제 제가 11만 원 정도 이렇게 짧게 잡았는데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리스크 관리 입장이고 이제 이런 종목은 이제 꼭 굳이 기술적으로 투자를 안 하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하실 분도 좀 유용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다음 주 석가탄신일 관련해서 휴장이기 때문에 일주일 아니라 2주 정도 목표가를 아예 들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펀치 종목 압축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대신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익률 펀치 대결이 이렇게 결정났습니다. 신민승 과장님의 금호석유, 김선윤 대표의 세종공업. 자, 뭐 더 면밀하게는 2주 정도 대결이 펼치게 될 것 같아요. 금호석유는 단기 이중 바닥형, 여기 21선도 살짝 회복한 상황 속에서 기관의 매수도 계속 최근에 바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의 매수, 목표가는 한 10% 정도 수익을 기대하는 14만 원. 하지만 손절 가격은 10만 원대가 아닌 11만 원으로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선윤 대표의 오늘 종목 보면요. 세종공업인데요. 지난번에 이미 이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준 바 있는 김선윤 대표가 또다시 이 종목에 좀 접근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관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단기로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가격은 13,000원, 13,500원 정도. 역시 내일 조금 높더라도 13,000원 정도 부근 해도 그 이상 간다는 관점이시기 때문에 일단 내일 시초 매수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금호석유 대 세종공업 결과는요. 다 다음 주의 시간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석가탄신일 휴일 때문에요. 두 분의 전문가는 2주 뒤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비차익 매도로 안타깝게 1,800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코스닥은 겨우 반등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자 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